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매출 매입 활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장을 다 공부했죠. 큰 산 하나 넘은 겁니다. 이제 큰 산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넘으면은 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매출과 매입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장이 되겠고요. 일단 회계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 두 가지. 이게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시험에서 이쪽 파트가 50%나 50%. 자, 시험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50%입니다. 50%. 그러니까 계정을 기준으로 하면은 50%가 안 돼요. 근데 매출과 매입 활동으로 보면은 50%입니다. 심지어는 이것만 보고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운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객관식을 좀 잘 찍고요. 분계를 잘하면은 매출 매입 활동, 그 다음에 회계의 요것만 공부해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하시면은 이제 100점 만점에 50점까지는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커트라인이 70점이니까 그 뒤에 내용까지 감안해가지고 그 뒤에 내용까지 감안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합격. 저희는 78점, 최소 78점 정도로 최소 78점을 맞을 수 있는 확률로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자,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설프게 70점 목표로 하면은요 68점이나 69점으로 떨어져. 이건 제 경험상 그래요. 예. 최소 78점 이상 맞는다는 느낌으로 학습을 하셔야지 70점대 초반 좀 잘하시면은 80점까지 간단 말이에요. 참고로 제 강의 듣고요 100점 맞은 분들 꽤 있어. 100점 100점 어렵죠. 100점 맞는다. 예. 저와 가까운 지인들이 제 강의를 듣고요 좀 부끄럽죠. 제 가까운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니까 100점 맞았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물론 아주 잘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 왜냐면 이해의 몫은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뭐 대신 이해를 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은 요 정도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대부분 합격을 한다는 거죠. 좀 더 빡시게 하시면은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 여러분들이 뭐 요것만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세무 2급까지는 해야 돼, 일단.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관련 급수까지 강의를 할 거고요. 지금은 저희 초입에 있는 거죠. 일단 78점 이상 맞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습을 해 주시고요. 일단 2장까지 공부하면은 50점은 맞는다, 이거 50점. 뒤에 걸 좀 더 공부하면은 플러스 점수가 있으니까 합격이다, 이거죠.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개요하고 흐름을 좀 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이에요. 되게 어려운 내용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먼저 매출 매입의 정의를 한번 보죠. 자, 매출은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회계는 기업의 거래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했잖아요. 기업의 거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물건 왜 팔아요? 돈 벌어야지. 돈.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그 돈 가지고 재료를 사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투자를 하고 여차여차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매출 활동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매출과 관련된 부서가 보통 회사 보면은 영업부서 있죠? 예, 여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영업부서에 대해서 좀 힘을 많이 실어줘요. 그리고
그 회사 부서들 중에 가장 연봉이 높은 데가 영업부서야. 매출을 올려주는 데니까. 그리고 사장님들 제가 만나보니까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영업을 하시던 분이야. 예.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느 회사에서 영업부서에서 몇 년 일했는데 내가 일해보니까 이쪽 업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겠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차려. 예. 내 노하우를 가서 차려요. 돈을 버는 거야. 대부분 사장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활동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매출과 짝을 이루어 가지고 나오는 게 매입입니다. 매입.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의 품질이 안 좋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안 사겠죠? 그럼 왜 물건의 품질이 안 좋을까? 매입을 한 재료나 상품의 품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물건의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비싸게 잘 팔리는 거야. 싸구려 재료로 물건을 만들면 어때요? 물건의 품질이 낮으니까 제값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매출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매입 활동이 중요하다. 매입 활동은 뭐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원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 자원들은 결론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죠? 네.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최연소가 중3이었어. 근데 중3까지 이해했어, 이거 분명히. 그럼 모르겠다. 초등학생들이 이걸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상고생들도 많이 들어요. 소위 이제 그 특성화고 있죠. 그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 쪽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었어. 뭐 교사가 된 건 아닌데 학생들 불러다 놓고 좀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 다 알아듣더라고. 여러분도 알아듣겠죠, 그죠? 예. 만약 모르겠으면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개별적으로 질문해, 개별적으로. 알겠죠? 예. 그래서 매출과 매입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게 기업이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기본 활동이에요, 기본 활동. 따라서 이 기본 활동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자, 관련 분계는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이 분계의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분계의 개수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 많겠죠? 회사들이 분계장을 제가 분석을 해봐요. 그럼 매출 매입이 진짜 거의 한 절반은 돼, 절반. 물론 큰 금액으로 몇 건 매출하게 되면 건수는 적겠지. 근데 그 활동의 어떤 수준, 활동으로 인한 금액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쪽 내용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 또 혹시나 세봤는데 건수 얼마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적인 볼륨을 얘기해요. 볼륨. 예. 분계가 몇 개 안 될 수도 있어요. 큰 금액으로 한 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관련 분계가 되게 많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도 이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예.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기업의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기업은요, 제조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있고요. 제조기업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상기업이 있어요.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재료를 구입을 해서 이걸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가지고 팔아요. 자, 이런 절차를 지니고 있는데,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차후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전산회계 1급. 자,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전산회계 1급뿐 아니라 전산세무 2급이나 전산세무 1급에서도 제조기업이 나와요.
완전 상기업은 그냥 전산액 2급에서만 나와. 예,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상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산액 2급에서는 상기업을 대상으로 문제가 나온다. 기억하시고요. 1급 이상에서는 제조기업 대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회계 이론에서는 상기업을 위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예. 왜냐하면은 제조기업의 활동을 알려면은 원가 회계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원가 회계는요 재무회계하고 영역이 좀 달라. 그래서 여기서 같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그 기업의 어떤 활동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기업의 주요 활동이 매출 매입이 있다고 하니까 저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매출 활동입니다. 먼저 매출부터 볼게요. 매출 활동의 흐름은 간단해요. 뭐예요? 물건을 팔고, 자,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다. 요게 매출 활동의 흐름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다만 돈을 받는 시점이 세 가지로 구분해. 세 가지. 첫 번째, 미리 받는다. 소위 계약금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시점에 돈을 받는다. 그죠? 판매 시. 그리고 나중에 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외상했을 때 외상. 차후에 돈을 받는다. 이렇게 나뉜다고요. 그 돈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현찰이거나 또는 계좌에 있는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요새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요새 같은 경우는 현찰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대부분 뭐예요? 계좌. 계좌로 돈 들어오죠. 요새는 하다못해 그 떡볶이 파는 노점 있잖아요. 거기서 다 계좌이체로 해. 왜? 요새는 꼭 컴퓨터 앞에 앉아야지 계좌이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옛날처럼 뭐 은행 가야 계좌이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통해서 계좌이체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노점들도요 현찰로 달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계좌이체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뭐죠? 떡볶이집 앞에다 계좌번호 이렇게 써놨더만. 요새는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현찰 받는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있죠? 보시면 되고요. 미리 받으면 이제 계약금이라고 하죠. 예. 나중에 받으면은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서 이제 차후에 회수가 되는 거고요. 회수가 안 되면은 요 매출 채권 잔액을 이제 재무상태표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면 되네요. 예. 그러면은 매출과 관련된 계정이 이렇게 되겠죠. 파는 거, 돈 받는 거 이렇게 관련되는 거 나올 거고요. 시점에 따라서 계정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예. 계정을 암기하는 거는 약간 사후적인 문제예요.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흐름에 관련해 가지고 뭘 받고 뭘 주느냐, 그죠? 뭘 주고받는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계정이 아까 거 몇 개 안 되니까 외우면 그만이야. 계정을 열심히 외우다가 정답 중요한 걸 놓치면은 이것도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회계가 어렵다, 회계가 나랑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공부할지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물건을 팔고 돈을 바로 받으면 땡큐, 나중에 받으면은 채권 발생시키고 회수.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팔면은 운반비가 발생을 해요. 운반비. 우리 택배 같은 거 많이 주문하죠? 택배. 일반적으로 택배비는 누가 부담해요?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는 거니까 운반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처리가 되는 거죠. 별도로. 제가 관련 설명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 있죠. 이 계약금을 뭐라 불러요? 선수금. 선수금은 나중에 물건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나중에 뭘 주는 건 뭐예요? 부채잖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매출을 언제 줘? 매출. 제가 앞에서 봤지만은 물건을 팔면 매출이란 개념을 따로 잡잖아요. 판매가를 별도로 쓴다고요. 요 판매가를 언제 써요? 통상적으로 물건을 상대방한테 인도할 때. 돈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을 상대방한테 넘겨줄 때 매출을 잡고요. 돈을 미리 받았냐? 그때 맞춰 받았냐? 나중에 받았냐? 요거 시점을 구분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조금씩 다르게 바꾸는 것 뿐입니다. 예. 그리고 상품 판매 관련해가지고 운반비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돈 회수할 때 어떻게 해요? 즉시 회수가 될 때가 있고 나중에 회수될 때 있잖아요. 그럼 돈이 현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회사 예금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예금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게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자금관리 파트 있거든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금에 대한 사항들은요, 자금운용 및 관리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당좌예금이 뭔지,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어음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어음 같은 경우는 채권 채무에 설명되어 있구나. 나중에 어음이라는 거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온다 이야기 드렸고,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는 신용거래가 되게 또 보편화되어 있죠. 신용거래. 그래서 차후에 대금을 받게 될 경우 거래처와 사이에서 채권 관계가 발생해요. 채권. 그때 이제 매출로 인한 채권이니까 매출채권이라는 명칭을 써요. 저희 앞에서 잠깐 봤죠? 매출채권? 참고로 매출채권은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외상매출금은 통상적인 수준의 채권이에요. 통상적인 수준, 일반 채권이고, 바드럼은 뭐예요? 어음이란 용지에다가 돈을 나중에 뭐 수수하겠다 이렇게 쓴 겁니다. 얘도 채권이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나하고 상대방 사이에서만 인정된 채권이야. 외상매출금은. 근데 이 바드럼은 뭐예요? 이 바드럼은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3자하고 나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관계가 있는 채권이냐, 아니면은 거래 당사자 이외에 다른 3자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채권이냐, 요 차이에 따라서 외상매출금, 바드럼 나뉘는 겁니다. 그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요, 어차피 채권이니까 매출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통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통합. 근데 이제 저희 실기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을 좀 정확하게 나눠 쓰셔야 되는 거죠. 제가 밑에 설명도 다 써놨죠. 외상매출금은 상대방과의 약속 등을 통해서 차후에 대금을 받기로 결정한 형태의 채권을 얘기를 합니다. 바드럼은 그 약속을요, 어음이란 증서에다가 기재를 한 거예요. 이 어음이란 거는 유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음이란 증서에다가 돈 주기로 약정했는데 안 주면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음에 대한 사항은 채권 채무 쪽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상대금에 관련된 거는 또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채무 관리에서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냐 안 되냐 따져가지고 회수가 되면은 뭐 현금이나 예금 쪽으로 대체시키고요. 회수가 안 되면은 요 채권 잔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거래처별로 얼마 있는가를 다 맞춰야 돼. 이걸 안 맞추면요 나중에 대금 결제할 때 상대방하고 다툼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장부에다가 외상 받을 거 100원 적었어. 근데 상대방이 80이라고 주장을 해요. 나 80 준 거밖에 없다. 아 뭐야 그럼 누가 받는 거야 도대체. 그럼 정확하게 기록을 한 자의 것이 맞겠죠.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채권 잔액 전체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맞추는 거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시험에서 틀리면은 점수가 좀 감점되는 수준이지만은 실무에서 틀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상대방하고 막 멱살 잡고 싸워야 되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다고요. 그리고 이 채권 잔액은 어디로 가요? 매출 채권은 자산이거든요.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 이제 계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요 다음에 보시면은 매출 거래 관련 회계 처리 있죠. 예. 자, 이거 보시는데요. 매입은 요거하고 반대니까요. 매출만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매입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개할 때요. 뭘 받고 뭘 주는지를 다 기재를 했어. 예. 그러니까 차변 대변을 외워서 푸는 것도 좋은데요. 그 전에 뭘 받고 뭘 주냐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챕터 강의할 때 얘기 드렸죠. 뭘 받고 뭘 주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뭘 주고받을지를 안다면은 받을 건 차변, 줄 건 대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계약금을 받아요. 계약금. 자, 계약금을 받다가 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잖아요. 자, 현금 받았죠? 그럼 이 받은 거 어디다 기재해?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고요. 일단 제가 책에다가는 그냥 다 기재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현금이라고 하면은요. 두 개가 더 같이 딸려온다는 걸 생각하세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게 패키지로 딸려온다고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찰로 받을 수도 있지만은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잖아요. 보통예금 계좌나 당좌예금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죠. 예. 현금은 말 그대로 현찰이야, 현찰. 지폐 동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래할 때는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금 거래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계좌를 말해요, 계좌. 보통 회사가 쓰는 계좌는 보통예금 아니면 당좌예금이에요.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래서 제가 현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현찰로 돈을 받거나 줄 수도 있지만은 계좌이체가 되거나 계좌이체를 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예전에 제가 현금 강의했더니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현금 이외에 다른 계정은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다 쓰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현금만 대표적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단 이해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금이 나오면은 보통예금, 당좌예금도 같이 쓸 수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계속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예.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계약금을 수령을 하면은 돈을 받는 거니까 차변에 현금을 써요. 그 회사가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주는 거예요? 상품을 제공하는 상품. 근데 상품을 쓸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물건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만 미리 받은 거니까 상품을 나중에 주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 그죠? 상품을 나중에 주겠다니까 대변 쪽에다가 주는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뭘 쓴다? 선수금. 그러면은 계약금 수령할 때 뭘 받고 뭘 주는 거예요? 돈 받고 나중에 물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하는 거죠. 매출에 관련된 계약금은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미리 선자에 받을 숫자예요. 그럼 이걸 반대는 뭐예요?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된다. 선급금이죠. 선급금. 미리 지급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옆에다가 선급금 같이 써놓으세요. 이거 묶어가지고 기억하면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팝니다. 만약에 기존에 계약금이 있었다면은 계약금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계약금이 발생하면 대변이잖아요. 그럼 계약금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얘가 어디로 가겠어? 차변으로 가겠죠. 이 반대로 가야 맞죠. 그리고 나머지 돈 받은 거를 정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콤비네이션. 그래서 물건을 판다고 치면은 기존의 선수금 정리하고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현찰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계좌이체로도 받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 쓰는 거야. 그리고 돈을 나중에 받아. 나중에 받아도 받을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쓰면 되죠. 일반 채권이면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어음 채권이면은 받으러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문제에서 딱 나와요. 예. 외상매출하였다.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맞춰서 쓰시면 돼. 그래서 받을 거를 다 차변에 써요. 그럼 대변에 뭘 써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매출액 총액을 쓴다 그랬죠? 판매가. 그리고 이거와 대응되게 뭘 써야 돼? 매출원가 써야 되는데 매출원가는 매입거래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분계니까 매입거래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매칭을 시키면은 딱 되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기존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있었잖아요. 이거 회수해야 되겠죠? 이거만이 헷갈려 하시더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채권을 회수하면은 돈을 받잖아요. 돈 받는 건 어디? 차변. 그러면 기존에 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오면 자동으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퇴변. 예. 자,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쪽을 동시에 생각하기 헷갈리다 이거야. 그러면은 한쪽만. 자, 채권 회수,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이잖아요. 근데 헷갈려.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죠? 뭐예요? 내가 돈을 받는 거 아니야. 현금, 만약에 보통예금을 받았으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대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야, 근데 이걸 외우고 있단 말이야? 이 외울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순간 정말 그 무협지로 따지면 주화 인마의 상태에 빠집니다. 예. 왜냐면은요, 차변, 대변의 조합은 무궁무진해요. 그걸 다 외울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계정이 20개라고만 쳐와도요, 차변, 대변이면은 20 곱하기 200이야. 그럼 분계가 몇 개요? 400까지. 400까지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운다고요? 계정이면 40개면 뭐. 계정 40개면은. 1600가지의 조합을
암기를 해야 돼요. 외울 수 있을까 이거? 저도 못 외워 이거는. 저도 못 외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조합을 생각할 게 아니라 뭘 받고 뭘 주냐.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기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한쪽만 한 놈만 패. 차변을 패든 대변을 패든. 그러면은 나머지 계정들은 반대쪽에 콱 박힌다고요. 그러면은 차변 대변이 딱 맞으면서 붕괴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그죠?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제가 될 때까지 얘기해요. 될 때까지. 자, 그리고 저희가 물건을 팔 때 운반비 같은 게 발생. 운반비, 그죠? 그럼 그 운반비에 대해 이야기. 운반비. 일단 운반비를 운반업자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을 주니까 차변에 현금이죠. 그럼 대변에 뭘 쓸까요? 아, 대변에 현금 쓰는 거 맞죠? 돈 주니까. 그럼 차변은 뭐 써요? 차변. 운반비를 지급한다는 거는 운반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거고요. 자, 택배 기사님한테 자, 이 택배 부탁드립니다. 운반 좀 잘해주세요. 돈 준단 말이야. 대변에 현금 맞죠? 돈 주니까. 그럼 차변에 뭘 써? 제가 운반비라고 썼는데, 아니 뭐 이건 계정이니까요. 그냥 쓰시면 되고. 이거의 의미가 뭐냐고. 자, 운반 서비스가 회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현금이나 채권, 상품처럼 두고두고 우려먹을 수 있는 거냐고. 우려먹을 수 없죠? 그냥 택배 기사님이 운반하면 해주면 땡이야. 그죠? 그냥 날라간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쓰세요. 소모되거나 그냥 없어져 버려. 증발되는 형태의 거래가 있으면은 비용을 씁니다. 비용. 차변의 비용이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차변에 운반비 쓰고 요거를 비용으로 봅니다. 비용. 그럼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죠. 예. 물건 팔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계를 4가지를 봤어요. 여기서 시험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실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분계가 12개가 나와요. 여기서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3개에서 4개 나와. 여기서만. 그럼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차변대면 외우지 마시라고 했어요. 뭘 받고 뭘 주는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시란 말이야. 현금 모르는 분 없잖아. 외상매출금 받으러 약간 생소하겠다. 근데 외상매출금이라는 거는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계 손으로 하지 않아요. 저희 시험 볼 때는 프로그램에서 계정을 검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외울 필요가 없어. 예. 나중에 실기할 때 보여드릴게요. 감을 잡으시라고. 근데 이런 건 있죠. 손으로 써봐야 더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소위 이제 머리에 박힌다고 그러지. 뇌리에 박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뇌리에 박힐 수준으로 공부하려면은 좀 손으로 분계를 써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손으로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매출 공부했네요. 요 다음에는 매입이 나오겠죠? 일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자르고요. 자, 다음 강의 때는 매입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 다 공부한 다음에 매출 매입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계정이 무엇인가?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가? 그러면은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또 이어가지고 보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쪽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입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부지런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